그 남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새벽 6시, 복도 형광등 아래에 46세의 전남편 윤태수. 작업복에 묻은 쇳가루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목덜미까지 번진 용접 화상 자국이 형광등 빛에 드러났어요. 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딸이 먼저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 5살 미라는 사진으로만 보던 아빠를 몰라봤습니다. 당연했어요. 태수는 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른 채 떠났고 그로부터 6년이 흘렀으니까요.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던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볼을 만졌어요. 뜨거워. 용접하느라 그런 거야? 그 순간 태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어젯밤 통술집에서 벌어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술 취한 채 진우 오빠를 밀치던 그 사람. 나 없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요. 행복. 이게 행복으로 보였던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라의 손을 잡고 태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복도 끝에선 진우 오빠가 멀찌감치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묻고 있었어요. 형수님,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6년 전 그날 현관문이 닫히던 순간 결심했어요.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한 달 뒤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용서도 원망도 하지 않겠다고요. 그저 이 아이 하나만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돌아온 걸까요? 무릎 꿇고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얼굴로 우리 앞에 선 걸까요? 6년 전 저는 남편에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어요. 태수는 선박 수리 업체를 운영했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술 강사를 일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생활이었어요. 태수는 성실했고 저는 조용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첫 아이였어요. 태수는 좋아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떡을 돌리고 주말마다 유모차를 고르러 다녔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임신 5달째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줬고 태수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만 보고 있었어요. 의사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말을 해주어. 아무 말이라도. 하지만 태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요. 저는 그저 방 안에 누워 천정만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씻어야 한다는 것도 잊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이제 그만 일어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다 내가 하고 있어. 네가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힘든 일 겪으면서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태수는 한숨을 쉬더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복도를 걷는 발소리,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먹었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문화센터는 그만뒀어요. 출근할 수가 없으니까요. 태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은 기울어가고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쓰러움이 아니라 짐을 보는 눈이었어요. 어느 날 밤 태수가 소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 태수는 소주잔을 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회사도 망해가는데 집에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서로를 위한 선택이야. 서로를 위한 선택.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울면서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태수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나아질게. 정말로 노력할게.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야, 나도 한계야. 미안해. 그날 밤 태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서류 몇 장, 그리고 낡은 공구함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태수는 그런 저를 지나쳐 문을 열었습니다. 잘 살아, 은주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현관 바닥에 앉아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거지?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보던 순간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태수가 떠난 지 한 달 반이었어요. 연락처도 바꿔버렸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병원 산부인과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서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 전화했을 때 그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주 씨, 이 아이를 원하세요? 원하냐고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빗기 없이 평백한 얼굴, 푹 꺼진 눈, 헝그러진 머리카락. 나 같은 사람이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아이마저 포기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아닌가? 저는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저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울증 약은 끊어야 했고 상담은 계속 받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생겼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사서 보조였습니다. 시급은 낮았지만 조용한 공간이 저에게 맞았어요. 책을 정리하고 대출 도장을 찍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 서툴렀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우연히 태수의 사촌 동생 진우를 만났어요. 마트에서였습니다. 장을 보다가 우유 진열대 앞에서 멈춰 섰는데 옆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형수님, 돌아보니 진우였습니다. 29쯤 됐을 거예요. 어릴 때 명절마다 보던 그 조카였어요. 진우는 제 배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형수님, 이게... 응, 임신했어. 형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 안 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이 알아요? 아니, 형은 나랑 헤어진 다음에 생긴 일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애매한 진실이었어요. 태수는 제가 임신한 걸 몰랐지만 아이는 분명 그의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진우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면 뭐해? 어차피 돌아올 사람도 아닌데.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 지금 선박 부품 납품일 하는데 수입은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진우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연락했어요. 가끔 과일을 사다 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병원 갈 때 차를 태워줬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무렵 진우가 물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형 연락처 찾아볼까요? 애 아빠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진우야,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혼자서.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출산일 새벽 2시에 진통이 왔어요.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우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일이야. 내가 해야 해. 분만실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옆 침대에는 남편이 손을 잡아주고 시어머니가 물을 떠다 주는 산모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침 6시 미라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밝은 얼굴에 아기를 안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웃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안녕, 미라야. 엄마야.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우는 아기, 부족한 돈, 도서관 일을 그만두고 상담센터 보조 일을 시작했지만 급여는 파딱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가끔 들렸어요. 미라를 보며 조카 같아서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카 같아서가 아니라 친족한데. 하지만 말할 수 없어. 미라가 5살이 됐을 때 저는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찾았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녔고 저는 상담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가끔 놀러 왔고 미라는 그를 진우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부산 한 근처 통술집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진우와 미라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진우가 부산 쪽 거래처에 볼 일이 있어서 우리도 따라갔던 거였습니다. 미라는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었고 저는 진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진우를 밀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돌아보니 술에 취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낯이 익은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6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 윤태수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친 것 같았어요. 태수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길게 자라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숙했고 손등에는 용접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저를 보는 그 눈빛. 은주, 너 은주 맞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재빨리 일어나 태수를 막았어요. 형, 진정하세요. 여기 애도 있고. 하지만 태수는 진우를 밀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라가 겁먹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태수 씨, 지금 취하셨어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태수 씨? 그 호칭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태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태수 씨?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됐어? 우리는 6년 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끝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똑바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어요. 나는 너랑 다시 시작하려고 부산까지 왔는데.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혼자서 애 키우면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금 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태수가 미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이 애가 몇 살이야? 말하면 안 돼. 절대로. 5살이에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가락을 꼽으며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라를 더 꽉 안았습니다. 형, 오늘은 이만 가시죠. 형수님이랑 애기도 놀랐고요. 진우가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담센터 앞에서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은 깬 것 같았지만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은주야, 나 좀 보자. 볼 것 없어요. 돌아가세요. 제발 딱 10분만 커피 한 잔만 하자. 저는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태수가 문을 막았어요. 그 애가 내 딸이야? 맞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5살이라며. 우리 헤어진 게 6년 전이고 당신이랑 헤어진 다음에 생긴 애예요. 거짓말이 입에서 피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돼. 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사람은 변해요. 당신도 변했잖아요. 태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지나쳐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죠. 하지만 태수는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매일 센터 앞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찌감치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미라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원룸 건물 아래 가로등 밑에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우산도 없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수의 얼굴이,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저 사람이야. 다음 날 태수는 센터 앞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데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계단 앞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미라 옷과 신발 그리고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도 있었어요. 미라에게 아저씨가. 저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가 물었어요. 엄마,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상자를 베란다 고숙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라는 그 상자를 꺼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공룡 피규어였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준 거야? 그냥 아는 아저씨. 고마운 아저씨네. 미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태수,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태수는 더 이상 센터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원룸 계단 앞에 상자가 놓였어요. 첫 번째는 미라 옷이었고, 두 번째는 그림책, 세 번째는 색연필 세트, 네 번째는 작은 비옷이었습니다. 쪽지는 항상 똑같았어요. 미라에게 아저씨가. 아이의 성장에 맞춰 선물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관찰하고 생각하고 고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란다에 넣어뒀고, 두 번째는 진우에게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미라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엄마, 또 왔어! 아이는 신이 나서 상자를 뜯었어요. 이번에는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미라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아저씨, 나 좋아하나 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수님, 형이 부산항 수리소에 취직했대요. 밤에는 배달 일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요. 미라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는데 딱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미라는 아빠 없이도 잘 크고 있어. 근데 형수님, 미라는 아빠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라는 가끔 물었어요. 엄마, 내 아빠는 어디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늘나라에 계셔 라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우리가 힘들 때 떠났어.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태수 생각을 했습니다. 6년 전 그가 떠날 때의 모습, 피곤한 얼굴, 무거운 한숨, 그리고 미안해 라는 마지막 말. 그땐 저는 그를 원망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태수도 힘들었을 거예요. 기울어가는 사업, 우울증에 빠진 아내,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그도 무너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도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 하지만 저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태수의 딸이라는 걸 숨기고 아이에게 아빠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녁 상담센터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 씨, 요즘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태수가 돌아온 것, 미라가 그의 딸이라는 것, 하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것. 선생님은 한동안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었어요. 은주 씨는 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주 씨, 자격은 누가 정하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태수 씨도 딸을 알 권리가 있고요. 물론 은주 씨가 상처받았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미라의 권리까지 빼앗는 건 옳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멈춰섰습니다. 원룸 건물 앞 가로등 밑에 태수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수 씨.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은주야. 말 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미라는 당신 딸이에요.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뭐라고? 당신이 떠난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연락할 수가 없었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낳아서 키웠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딸을 알 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만나보세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미라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진 것도 느꼈습니다. 6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원룸문을 열자 미라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아빠 그림 그렸어. 미라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얼굴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막대기 사람이었지만 아이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며? 그럼 구름 위에 있는 거야? 저는 미라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거짓말했어. 아빠는 하늘나라에 안 계셔. 미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럼 어딨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아빠 만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밑에 태수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기대도 됐습니다. 첫 만남은 놀이터에서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미라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갔어요. 태수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했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저기 아저씨 보이지?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선물 주던 아저씨. 저 아저씨가 미라 아빠야. 미라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하늘나라 아니었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미안해. 미라는 태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태수도 아이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미라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야, 아빠야, 정말 미안해. 미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물었습니다. 왜 미안해? 아빠가 늦게 와서. 괜찮아, 지금 왔잖아. 그 말에 태수는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살 아이가 어른을 용서하는구나. 첫 만남 이후 태수는 일주일에 2번씩 미라를 만났습니다.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미라는 점점 태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였습니다. 태수와 마주칠 때마다 저는 불편했어요. 그가 미라를 안아 올릴 때, 함께 웃을 때 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왜 지금이야? 어느 날 미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저는 멈칫했어요. 미라야, 그건 어려워. 왜?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우리는 조금 달라. 왜 달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전화했어요. 형수님, 형이 미라양 양육비 주고 싶다는데요. 받으시는 게 어때요? 필요 없어. 형수님, 형도 아빠예요.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건데 돈으로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이미 6년을 놓쳤어.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형을 언제까지 벌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벌이라고요? 맞았어요. 저는 태수를 벌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떠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가? 며칠 뒤 상담센터에서 일하던 중 미라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미라가 놀이터에서 떨어져서 응급실로 갔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뛰쳐나가 택시를 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태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은주야, 미란 어딨어? 지금 검사 중이야. 팔이 부러진 것 같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린이집 선생님 말로는 근해에서 떨어졌대. 선생님들도 많이 놀라셨어.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오른팔 골절이에요. 깁스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는 깁스를 한 채 나왔어요. 울먹이고 있었지만 저를 보자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라야. 엄마가 옆에 없어서. 괜찮아. 아빠가 왔어. 그 말에 저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미라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은주야, 내가 모셔다 줄게. 택시 타지 마. 괜찮아요. 제발, 미라도 힘들어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의 차는 낡은 경차였어요. 뒷좌석에 미라를 태우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와 미라의 가벼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가 양육비 주고 싶어. 됐어요. 아니야, 이건 내 책임이야. 미라는 내 딸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우릴 버렸잖아요.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6년이에요. 6년 동안 나 혼자 애 키웠어요. 밤마다 울고 돈 없어서 쪼들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버텼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물 몇 번 주고 놀이터에서 몇 번 놀아주면 아빠 자격 생기는 거예요? 은주야, 미라는 당신을 좋아해요. 순수하니까. 하지만 나는 달라요. 나는 당신이 우릴 버린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태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수가 미라를 안아 올려줬습니다. 아이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아빠, 고마워. 태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라야, 아빠가 앞으로 계속 올게. 응! 저는 미라를 받아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태수가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하지만 저도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태수가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이 아니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은주야, 이거 받아줘. 뭔데요? 미라 통장이야. 지난 6년치 양육비.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난 6년간 벌었던 돈 거의 다야. 용접하고 배달하고 모든 돈 모았어. 통장 표지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 27만 원 곱하기 72개월 등은 1944만 원. 부족분은 앞으로 채우겠습니다. 왜 이걸 줘요? 태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책임은 지고 싶어. 이게 내나 할 수 있는 전부야. 저는 통장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은주야, 제발 미라를 위해서라도 받아줘.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해요? 뭐가 목적이에요? 목적 없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냥 미라 아빠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저는 말없이 통장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찾아왔어요. 형수님, 형한테서 들었어요. 통장 줬다면서요. 근데 나 받고 싶지 않아. 왜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전 솔직히 형 편을 들고 싶어요. 뭐? 형도 힘들었을 거예요. 사업 망하고 아내는 우울증 걸리고 형은 완벽주의자라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무너진 거죠. 그래도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떠나면 안 되지요. 하지만 형은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우연히가 아니라 형수님을 찾으려고 부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수님,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요? 미라를 위해서라도요. 진우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줘야 할까? 며칠 뒤 미라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 갈 생각이었는데 태수가 함께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왜? 나도 미라 아빠인데? 선생님들이 오해할까 봐. 무슨 오해? 우리가 부부인 줄 알 거예요. 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우린 이혼했지만 애는 같이 키운다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어린이집에 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오셨네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 선생님은 미라 얘기를 했어요. 착하고 그림을 잘 그리지만 가끔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릴 때 울먹인다고요. 요즘은 괜찮아요. 아빠가 생겼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말에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라가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요. 미라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 많이 외로웠을 거야. 저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미라한테 미안한 일을 한 걸까? 그날 저녁 저는 미라를 재우고 나서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태수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있어요. 언제든지. 다음 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양육비 받을게요. 그리고 미라 면회 권리도 정식으로 인정할게요. 태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면접교섭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4주차부터는 6시간으로 늘릴게요. 양육비는 매월 25일 자동이체로 30만 원. 합의서 작성하고 공증 받을 거예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 따를게.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한텐 기대하지 마세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바라지도 않아. 그냥 미라 아빠로만 있을게. 저는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미라 이름으로 교육비 통장 만들게요. 고마워, 은주야. 고마워 할 일 아니에요. 이건 당신 의무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수의 얼굴이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라던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미라의 방으로 가서 아이의 잠든 얼굴을 봤어요. 깁스한 팔을 조심스럽게 배 위에 올려놓은 채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아이의 평온한 얼굴이 어쩌면 답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일주일에 2번 정확한 시간에 미라를 만났습니다.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가끔은 동물원이나 박물관에도 데려갔어요. 미라는 점점 아빠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봤어요. 함께 있진 않았지만 떨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묘한 거리였어요. 어느 토요일 태수가 미라를 데리고 수족관에 간다고 했습니다. 은주야, 너도 같이 갈래?
아니요. 미라랑 둘이 가세요. 미라가 엄마도 같이 가자는데. 저는 미라를 봤어요. 아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 셋이 가면 더 재밌어.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족관은 주말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미라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펭귄을 보고 깔깔 웃고 상어수저 옆에서는 무서워하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태수는 미라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라야, 저기 저 물고기는 돔이야. 아빠가 어렸을 때 바다에서 많이 봤어. 진짜? 아빠 바다 갔었어? 응. 아빠 일이 배 고치는 거거든. 미라가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멋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평범한 가족 같았거든요. 아빠, 엄마, 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가족. 하지만 우린 평범하지 않아. 점심시간, 우리는 수족관 안에 식당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돈가스를 시켰고 저는 파스타, 태수는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태수가 우동 그릇을 밀어놓더니 물만 마셨습니다. 안 드세요? 아침에 뭐 잘못 먹었나 봐요. 속이 좀 안 좋아. 또 술 먹었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미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언제 같이 살아? 저는 포크를 멈췄습니다. 태수도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미라야, 그건... 미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우리도 같이 살면 안 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라야, 엄마랑 아빠는 조금 달라. 우린 같이 살 수 없어. 왜?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인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아빠가 예전에 실수를 많이 했어. 그래서 엄마가 상처받았거든. 그런데 같이 살면 엄마가 또 힘들 수 있어.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실수 안 하면 돼? 태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왜? 어른들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거든. 미라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그럼 내가 해줄게. 아이는 제 손등에 입김을 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미라한테 괜한 질문하게 했네. 괜찮아요.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어요.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답이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떠난 날 나는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미라 때문에 살았어요. 그 애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예요. 은주야. 그러니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오랜 시간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요. 며칠 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나 내일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요? 어디 아파요? 배가 자꾸 아프고 어지러워.
지난주에 토하기도 했고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제야 수족관에서 우동을 못 먹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병원 꼭 가보세요. 응, 그럴게. 일주일 뒤 진우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형이 입원했어요. 뭐라고요? 형이 몇 년 동안 제대로 못 먹고 술만 마셨나 봐요. 검사해보니까 이미 많이 진행됐대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족관에서 우동을 밀어두던 모습, 토했다던 전화, 창백했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내가 몰랐던 거야? 아니면 보지 않으려 했던 거야? 수술은? 다음 주에 한대요. 근데 형이 형수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나오면 그때 말하겠다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태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은주야, 왜 말 안 했어요? 걱정 끼치기 싫었어. 미라 아빠가 아파 죽게 생겼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돼요?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술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성공률은? 70% 정도래. 저는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라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빠가 잠깐 아파서 못 만난다고 할게. 거짓말 또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미라가 걱정할까 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시 씨, 미라는 이제 아빠가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아빠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없어지지 않아. 꼭 나을 거야. 장담할 수 있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꼭 나으세요. 미라를 위해서라도. 태수는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은주야. 저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절대로. 수술 날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미라는 진우가 봐주고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배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수술은 5시간 걸렸어요. 대기실에서 저는 시계만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6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암 조직 다 제거했고 항암 치료 들어가면 완치 가능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태수를 봤을 땐 그는 마취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나을 거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일주일 뒤에 태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미라도 주말에 데려갔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 태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괜찮아. 그럼 다음 주에 놀이터 갈 수 있어?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미라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나을 때까지 기다릴게. 태수는 미라를 꼭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창밖을 봤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퇴원날 태수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은주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당연한 거 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야. 너는 날 버릴 수도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미라 아빠예요. 버릴 수 없어요.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뭘요? 우리 가족으로.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수를 똑바로 봤어요. 태수 씨, 6년은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던 일이 될 순 없어요. 알아.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이건 미라를 위한 거예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라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켰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북채를 들었습니다. 건배! 태소와 저도 컵을 들었어요. 건배. 미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가족이야? 저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도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 특별한 게 뭐야?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가족? 미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면 돼.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태수는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수를 집까지 바래다 뒀습니다. 여전히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은주야. 네? 나 열심히 살게. 미라 위해서, 그리고 너 위해서. 당신 위해서도 열심히 사세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저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태수 씨, 응? 용서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조금씩.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부산항 수리소에서 계속 일했고 저는 상담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미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따로 살았지만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터에 가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바닷가에 갔어요. 미라는 모래성을 쌓고 태수는 옆에서 도와줬어요. 저는 멀찌감치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태수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바다 보니까 예전 생각나네. 무슨 생각? 우리 결혼하고 처음 부산 왔을 때 너 그때 파도 무섭다고 내 손 꽉 잡았잖아. 기억나네요. 나 그날 생각했어. 이 사람 평생 지켜줘야겠다고. 지키지 못했잖아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응? 미안하다는 말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여주세요. 태수가 저를 봤습니다. 보여줄게. 평생.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는 움직임. 그 속에서 미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이것 봐! 우리는 일어나 미라에게 갔습니다. 아이는 큰 조개 껍데기를 주었어요. 예쁘죠? 정말 예쁘다. 미라가 조개 껍데기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 선물! 저는 조개 껍데기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햇빛에 반짝였어요. 우리의 앞날도 이렇게 반짝일 수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미라가 가운데, 태수와 제가 양옆, 세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길게 늘어졌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고 상처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은주와 태수가 다시 결혼했다거나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요. 가족이란 이름표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존중과 책임,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회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혹은 누군가에게 준 상처. 그 상처들이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함께 걷는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